자, 그 다음에 과수원 가보시면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으로 필지와는 관계없이 과실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 자,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나무 있고, 즉 계약에 의해서 가입한 과실을 열매로 맺는 결과주. 여기서 우리가 사과나무를 봄에 가입을 한다. 자, 사과 나무도 봄에 가입합니다. 포도 나무도 봄에 가입합니다. 해서 이렇게 우리가 과수 품목에 대해서는 나무도 봄에 가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철저히 우리가 이 나무의 개념은 이 나무가 되려면 포인트가 뭐라고요? 과일이 열려야 된다. 과일. 즉 과일이 열려야 돼. 과실이 열려야 된다. 과실이.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자, 나무라는 것은 계약에 의해서 가입한 과실을 열매로 맺는 결과, 과일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결과주를 갖다 우리는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과실이 열리지 않는 것은 나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뭐 결과주가 되려면 있잖아요. 나무가 몇 살 정도 먹어야지 우리가 결과주로 봐주는 거야. 그런 기준이 있겠죠. 예를 들자면 포도다. 포도나무는 최소한 3년 이상 심은 지, 즉 심은 지 3년 이상 되어야지만이 애가 정상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과실이 열리더라라는 그런 최소한의 수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령 이상이 되었을 때 우리는 뭘로 보게 되냐면 결과주로 봐서 나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무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결과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우스.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하우스 있죠, 하우스. 이 농업용 시설물을 봐보면은, 자, 이 구조. 자, 뼈대 있을 거 아니에요, 뼈대. 그죠? 이런 뼈대. 이런 뼈대 있죠. 이 얘가 바로 얘를 갖다, 이 뼈대를 갖다 영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조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 뼈대 위에다가 우리는 어때요? 비닐을 씌우죠, 비닐. 일단 비닐. 그 비닐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복제라고 표현합니다. 피복제. 자, 여러분, 그럼 태풍이 왔습니다. 그럼 바람이 불죠. 그 바람에 의해서 자, 여기 구조체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구조체 위에 씌워진 비닐도 찢어집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사고를 구조체 플러스 피복제 사고라고 표현합니다. 자, 근데 바람이 불었는데 구조체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뭐만? 피복제만 찢어졌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복제만 사고 났다. 그래서 피복제 단독 사고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조체가 피해 입어도 보상해 주고요. 그 다음에 피복제만 손해 입어도 보상을 해줍니다. 왜? 이 애들 자체가 보험의 목적물인 거예요. 즉 우리 농업용 시설물에서 결론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이 구조체하고 피복제가 바로 보험의 목적물이 되는 겁니다. 구조체, 즉 농업용 시설물에서는 구조체 및 피복제가 바로 뭐가 된다? 농업용 시설물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때 구조체의 정의, 그 다음에 피복제. 비닐하우스에 내부 온도 관리를 위하여 시공된 투광성이 있는 자재를 피복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 부대시설, 방금 그랬잖아요. 이 하우스 안에 들어있는 시설 갖다 부대시설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여기 하우스에서 지금 뭘 재배하고 있냐면 딸기를 재배해요. 그러면 이 하우스를 우리는 뭐라 표현했냐면 방금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보험의 목적이 얘를 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 그럼 이 하우스를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 딸기를 시설에서 재배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설 작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딸기가 잘 자라려면 어때요? 따뜻해야 되죠. 더우면 안 되죠. 또 추우면 안 되죠. 또 물을 먹어야 되죠. 그리고 뭐예요? 거름도 먹어야 되죠. 자, 이런 다 공급해주는 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부대시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부대시설의 종류는 방금처럼 따뜻해야 돼요. 추우면 안 돼요. 더우면 안 돼요. 또 뭐 해야 돼요? 뭐 거름도 줘야 돼. 환기도 시켜줘야 돼. 그래서 이 애들, 즉 난방시설, 보온시설, 그 다음에 급수시설, 그 다음에 환기시설, 그 다음에 자 거름도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거름 주는 시설을 양액 재배, 양액 재배 시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종류를 갖다 우리는 부대시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부대시설. 그래서 여기 이 부대시설도 결론은 보험에 가입을 하고 얘도 보험에 가입하고 시설, 작물도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런데 이 하우스 안에 자 우리 과일을 선별하는 거 크기 있잖아요. 대중소. 이 크기를 선별하는 선별기 있죠. 그 다음에 책상도 있죠. 냉장고도 있죠. 이런 애들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이런 직기피품 같은 거 이런 애들은 부대시설에 포함하지 않아요. 즉 그런 애들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런 애들은 뭘로 분류를 하냐면 동산시설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동산시설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요. 선별기, 냉장고, 직기부품 이런 것들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해서 하단에 가보시면 자 부대시설, 동산시설, 그 다음에 계약자 부담보험료 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8페이지 가보시면 자 보험료율이라는 게 있어. 보험료율. 우리가 이제 보험에 가입하려면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어떤 상품은 보험료가 몇 프로야?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사과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험료가 몇 프로야? 어쨌든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지 우리가 보험 계약이 체결되죠. 그러면 보험료율은 즉 보험료는 우리가 전체 보험료를 우리가 뭐래요? 전체 보험료를 영업보험료. 그리고 지급보험에 재원이 되는 보험료를 순보험료라고 했어. 또 재보험 사업자의 경비로 사용되는 돈을 부가보험료라고 했어요. 그럼 영업보험료를 산출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가 보험 가입금액이 다 있단 말이에요. 즉 보험 가입금액이에요. 그럼 이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하는 거야. 다 요율. 10%야? 8%야? 자, 순보험료도 마찬가지예요.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다 요율을 곱해. 자, 부가보험료도 마찬가지예요.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업보험료는 결론은 우리가 요율을 영업요율을 곱하고요. 순보험료는 순보험요율을 곱하고 부가보험료는 부가보험요율을 곱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영업요율이 10%야. 그러면 순보험료는 8%야. 부가보험료는 2%야. 해서 이렇게 보험료를 곱해서 결국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보험료가 나오는 겁니다. 자, 봐보시면 보험료율이라는 것은 보험 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 비율이에요. 우리가 보험료를 산출하려면 다 어디다가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이런 각종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하더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도 보험 유지를 하다가 보험 계약을 해지를 했다. 그럼 어때요? 환급금이 나가죠. 자, 이때 내주는 돈을 갖다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환급금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 자기부담제도, 자기부담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자동차 사고 처리할 수 있죠. 사고 나면. 그러면 자동차 사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자동차 사고 처리하게 되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한테 얼마 내라고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이 얼마 내잖아요. 내가 20만 원을 낸다든가 아니면 내가 몇 %를 낸다든가 그렇게 내가 책임지는 거, 즉 일정액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제도를 영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부담제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자 손해가 1000만 원이 났는데 그 중에 내가 100만 원을 내가 책임져. 그러면은 돈으로 바로 환산시켜 버렸잖아요. 그건 갖다가 자기부담금. 그런데 자 전체 손해액에 대해서 내가 몇 %, 내가 10% 책임질게. 비율로 말한 거지. 그리고 자 피해가 50%가 났는데 그 중에 20%는 내가 책임져. 자 지금 프로테지잖아요. 비율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 퍼센트로 말을 하게 되면은 자기 부담 비율입니다. 돈으로 환산시키면 금. 자, 퍼센트로 말하게 되면 비율이에요. 그러면 우리 농작물 재보험이든 가축 재보험이든 여러분이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처럼 다 자기 부담이 있어요. 내가 얼마 책임지는. 여러분 지금 자 벼가 피해가 발생을 했어. 그런데 피해율이 1%예요. 예, 피해율 1%예요. 즉 손해액이 아주 작아. 근데 이런 것까지 어때요? 다 보험 처리하게 되면 결국에는 조그마한 이 소액까지도 다 보험 처리하게 되면 결국 궁극적으로 어때죠? 보험료가 화끈하게 올라가 버리지. 계속 우리가 보험 처리하게 되면. 그죠? 그리고 보험회사도 계속 어때요? 모든 걸 다 일처리하다 보면은 그만큼 또 경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우리 계약자들도 이러죠. 조그만 사고가 나도 뭐 보험으로 다 처리하면 되는데 왜 내가 책임지는 게 없으니까. 다 보험에 의존을 하겠죠. 방지 별로 안 하려고 그랬죠. 보험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자가 일정 소액 조그만한 거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있잖아요. 책임지게 해버려. 왜? 우리는 이 보험이라는 것은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 또는 뭐예요? 거대 재해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 한도를 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보험에 가입하는 거지. 이 작은 것까지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도 우리는 처리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들도 결론은 우리는 자기 부담 제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작물 재보험들은 비율이잖아. 그럼 농작물 재보험은 자기 부담 비율이 10%부터 시작을 해서 40%까지 지금 현재 적용을 하고 있어요. 10%, 15%, 20, 30, 40%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자기 부담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자기 부담 제도를 두는 이유를 한번 봐볼게요. 봐보시면 자, 소액 손해 보험 처리를 배제함으로 인해서 비합리적인 운영비 지출의 제재, 계약자 보험료 전략, 피보험자의 도덕적 위험 축소 및 방관적 위험의 배제 등의 효과를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해보험의 대부분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자기부담 제도가 있더라. 그러면 방금 자,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자기부담. 즉 봐보시면 손해액 중 보험가입 시 일정한 비율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자, 방금처럼 하우스가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근데 이때 이 하우스의 손해액이 얼마다? 1,000만 원이야. 그럼 이때 여기서 계약자가 100만 원은 너가 책임져라. 몇 프로? 10% 책임져라. 그래서 이 100만 원을 갖다 영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부담금. 이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자기 부담 비율 가보시면 보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일정 비율로 보험 가입금에 대한 비율입니다. 즉, 자, 이 자기 부담 비율. 피해가 몇 퍼센트 났는데 50% 났는데 계약자가 몇 퍼센트 낸다고요? 그래서 계약자가 책임지기로 한 자기 부담 비율이 만약에 20%야? 그럼 결론은 몇 퍼센트 계약자가 가져가냐면 30% 가져가는 거죠. 즉, 자, 원래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인데 피해율이 50%야. 거기에서 계약자가 20% 책임지니까 결론은 얼마만 300만 원만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즉, 뭐에 대해서 이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해서 결론은 뭐예요? 계약자가 20%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30% 주는 거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자기 부담 비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즉, 계약자가 책임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봐보시면 자, 보험 사고 있어요. 자, 우리 보험 사고 발생했습니다. 자연재해, 즉 태풍으로 인해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사고 났습니다. 멧돼지가 피해 입었습니다. 이거 다 우리는 보험 사고라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사고율. 자, 분모가 가입 농지수 또는 가입 농가수예요. 그다음 분자가 뭡니까? 사고수. 그죠? 전체 가입자 수가 자, 10,000 가입자야. 그 중에 5,000 가입자가 사고 난 겁니다. 이번에 사고 접수한 거야. 그럼 이때는 사고율이 결론 몇 프로예요? 50%죠. 즉 사고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손해율이라는 개념을 봐보시면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의 백분율이에요. 손해율. 자, 올해 이제 2023년도 있잖아요. 재보험을 운영하고 나서 당연히 우리 재보험 사업자는 뭘 산정을 하게 되냐면 방금처럼 사고율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손해율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손해율을 계산해 봤더니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굉장히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어. 그래서 어떻게 사과 보험금이 엄청 많이 지급된 거예요. 그래서 손해율을 따져봤더니 얘는 237%예요. 엄청 높죠? 그리고 자, 벼조사도 끝나게 되면은 벼의 손해율을 따져봤더니 벼와 손해율이 몇 프로냐면 147%예요. 벼도 굉장히 피해가 심했구나. 또 반대로 자, 마늘도 조사를 해봤더니 마늘은 손해율이 78%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봐보면 사과는 굉장히 피해가 높았구나. 벼도 피해가 높았구나. 마늘은 그래도 피해가 양호했네? 이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손해율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이 손해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 손해율은 분모가 결론 뭐예요? 우리 이 손해율은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냐면 재보험 사업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그럼 보험회사는 손해가 났다는 것은 뭡니까? 걷어들이는 보험료보다 계약자가 가져가는 보험금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손해가 많다는 것은. 그죠? 그래서 이 손해를 구하는 공식은 분모가 보험료예요. 보험료. 즉 보험료 분의 계약자가 가져간 보험금. 즉 계약자가 가져간 거예요. 지급 보험금. 얘를 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되냐면 손해율이에요. 유리니까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되잖아요. 100. 그죠? 그럼 얘가 손해율이 나와. 그런데 우리가 방금 보험료의 종류에는 영업보험료 있고 순보험료 있고 부가보험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보험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저기가 무슨 보험료가 있냐면
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분모에 들어오는 이 보험료는 어떤 보험료가 들어오냐면 순보험료가 들어오는 순보험료. 순보험료 분의 계약자가 가져간 보험금으로 해서 우리가 손해율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어떤 계산에 따라서 어쩔 때는 여기가 순보험료가 1년 것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쩔 때는 5년 다 합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쩔 때는 2년만 합치는 경우가 있어. 각각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23년도 손해율만 따지자고 하는 경우에는 이 분모에 여기가 다 1년 거만 더하는 거죠.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여기가 몇 년 거 또 3년 거 더할 수도 있고 때로는 3년 거 보험금 다 더해서 손해율을 산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손해율 구하는 공식에 있어서 여러분이 자 머리에 기억합니다. 이 손해율을 구하라. 손해율을 구해라. 그렇게 되면은 항상 분모가 순보험료예요. 자, 우리 보험료의 종류는 엄청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보험료 중에서 자, 순보험료만 들어간다. 그리고 분자는 계약자 가져간 보험금이에요.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 이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결론은 뭐예요? 순보험료보다 계약자 가져간 보험금이 훨씬 높다는 거지. 근데 반대로 손해율이 낮다는 것은 보험회사가 걷어들이는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낮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손해율이 적정해야 보험회사도 유지를 하겠죠. 너무 손해율이 높아버리면 보험회사가 도산되겠죠. 그죠? 근데 손해율이 또 너무 낮아도 때 보험회사가 이득을, 폭리를 취득하겠죠. 어느 정도 적정 밸런스가 맞아줘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손해율이라는 것은 분모가 몇 분의 보험료 분의 분자가 지급 보험금이라는 것. 자, 그 다음에 피해율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 조사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피해가 몇 프로다? 30%야. 피해가 20%야. 이런 피해율. 그 다음에 식물체 피해율 가보시면 자요. 고사한 식물체를 보험가입 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 걸 갖다가 우리는 식물체 피해율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뭘 심었냐면 마늘을 심었어요. 마늘. 근데 이 마늘 면적이 10,000제곱미터. 근데 이 중에 3,000제곱미터가 마늘이 죽어버렸어. 고사한 거예요. 자, 이걸 우리는 자요. 지금 마늘이 몇 % 피해 입었어. 이걸 갖다 우리가 식물체 피해율이라고 해요. 그러면 식물체 피해율은 10,000제곱미터 분의 3,000제곱미터. 결론은 몇 프로? 30%. 그럼 얘를 갖다 우리가 다시 말해보면 분모가 보험 가입 면적분의 분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고사 면적, 피해 면적. 이걸 갖다 우리 영어를 식물체 피해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수조사, 표본조사, 재조사, 검증조사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자, 여기가 무슨 농지라고 할까요? 여기가 벼라고 할게요. 벼라고 할게 해볼까요? 벼 말고 자, 콩 쉬운 거. 콩이라고 해요. 근데 이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얘는 한 건이에요. 하나의 농지입니다. 하나의 농지. 필지 번호는 자, 필지는 뭐 여러 개 있을 수도 한 개 있을 수도 어쨌든 간에 얘는 하나의 농지야. 여기다가 콩을 10,000제곱미터를 지금 경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보험에 가입을 했어.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간에 뭐 하는 거냐면 수학기 때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야. 이 농지에 뭘로 가뭄이 피해가 많았습니다라고 계약자가 사고 신고를 해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어때요? 이 농지에 가서 뭘 조사를 하게 되냐면 올해 가뭄으로 인해서 수확이 얼마나 될까 가서 무슨 조사를 하게 되냐면 수확량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이 콩 있잖아. 이렇게 넓은 콩을 갖다가 전부 여러분이 수확을 해가지고 어때요? 무게를 달 수는 없겠지. 그죠? 그럼 결론은 전부 갖다가 얘를 갖다 수확할 때는 결론은 뭘로 하겠어요? 기계로 하죠. 기계로. 근데 기계로 그러면 이 수확할 동안에 여러분이 계속 기다리면은 시간이 엄청 지체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떻게 조사를 하게 되냐면 자, 이렇게 구간 있잖아. 이렇게 구간. 이 구간에서 먼저 조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제곱미터당 수확량을 알아내서 여기 전체 10,000제곱미터를 곱하게 되면은 이 농지에서 한
8,000km 정도 수확이 돼 라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이 구간에서 우리가 전체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구간을 선정해서 먼저 조사해보는 방법을 갖다 영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본조사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렇게 표본조사 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다 수확해가지고 무게를 측정해버립니다. 이 조사 방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수조사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손해평가를 갑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떤 이런 조사를 하겠잖아. 근데 이 조사를 할 때 우리가 전부를 다 조사해버리면 전수조사야. 근데 샘플을 채취해서 표본 구간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표본조사예요. 여러분 사과 과수원이 있어요. 사과 과수원. 자, 여기가 5,000주가 있습니다. 5,000주. 그러면 여기에 달려있는 우리가 개수를 셉니다. 그럼 이 달려있는 개수를 셀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달려있는 개수를 셀 때 여기 5,000주 가서 다 세실 거예요. 현장에서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 이 중에서 총 몇 주를 쓰냐면 12주를 우리는 뭐예요? 표본주를 잡아서 얘가 표본주라고 그래. 표본주를 잡아서 이 12주만 일단 재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5,000주의 사과가 이 정도 달려있으라고 우리는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얘들은 다 무슨 조사의 결론에는 표본을 잡아서 하잖아요. 얘가 바로 표본조사예요.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부를 다 조사해버리면 전수조사, 내 표본조사. 그럼 우리는 대부분이 다 무슨 조사를 다 하고 있냐면 표본조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전수조사는 더 불가하겠죠. 근데 불가피하게 전수조사를 우리가 시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좀 쉬운 것들. 즉 기계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조사를 바로 경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수확을 해버리는 거예요. 기계를 통해서. 여러분 벼 같은 경우에는 콤바인으로 바로 어때요? 금방 수확을 해버리죠. 콩도 마찬가지야. 콩도 기계로 금방 수확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콩이라든가 벼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도 가능합니다. 일단 조사의 방법은 표본조사, 전수조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표본조사를 했어요. 여기 가셔가지고 자, 표본조사를 했는데 피해율을 여러분이 계약자분한테 말을 했어요. 피해율이 아버님 30%예요 라고 해서 계약자가 고생했어요 라고 해서 계약자가 인정을 하고 서명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3일이 지났어. 3일이 지났는데 이 계약자가 옆집한테 물어봤어. 나는 피해율이 30% 나왔는데 자기네는 몇 프로 나왔어?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우리는 50% 줬어 피해. 우리 집은 피해가 많대. 계약자가 성질난 거야 속으로. 그 집이나 우리 집이나 피해가 똑같은데 아니면 그 집보다 우리가 피해가 훨씬 많은데 왜 나는 30% 주고 옆집은 50% 줬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계약자가 바로 어떻게 해요?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 집 피해 30%안 맞아. 다시 조사해줘. 그걸 갖다 우리는 재조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 재조사를 한 달 있다가 두 달 있다가 다시 조사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수확을 해버리니까 기간이 있어. 반드시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다시 조사해 주세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조사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하단에 보시면 자, 검증조사라는 게 있어요. 검증. 자, 이 검증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들이 조사한 거에 대해서 감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 그러면 이 검증 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보험회사겠죠. 왜 보험회사가 여러분들한테 손해평가를 제대로 하라고 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어떤 이 규정에 의거해서 조사를 정확히 해야 되겠잖아. 그럼 이 정확히 하는가 안 하는 걸 보는 게 바로 이 검증입니다. 그럼 이 검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결론 누구다? 대보험 사업자. 대보험 사업자. 즉 NH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가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도? 정부도. 정부도 검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정부를 대보험 사업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사람이 검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맨 처음에 지금 제가 마늘을 조사했어요. 누가요? 제가요. 몇 개를 조사했냐면 50농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검증 옵니다. 그러면 맨 처음부터 이 50개를 다 검증 안 해요. 이 50개 중에서 한 몇 개 정도, 2개 농지 정도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검증을 했더니 이 A라는 손해평가사가 조사를 엉망으로 해놔버린 거예요. 다 틀려. 실제 경작 면적도 안 맞고 피해도 안 맞고 못이 안 맞아. 복잡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신뢰 못해. 그래서 나머지 48개도 다 모아야게 되면 검증해버려요. 이렇게 이루어져. 근데 반대로 이 2개 농지를 검증을 해봤더니 이 조사자가 기준에 입각해서 조사를 너무나 잘 해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머지 48개는 이 사람 볼 것도 없어. 안 보겠죠? 그대로 마무리해버려요.
자, 이게 바로 검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는 실무에서요. 실무에서 이 많은 70개 품목을 다 검증 못 하겠잖아요. 그래서 정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들은 누구냐면 마늘하고 그다음에 양파 얘들이 검증이 이루어져요. 그다음에 고추, 그다음에 사과배, 단감, 떫은감, 그다음에 포도, 복숭아, 자두, 그죠? 그다음에 벼. 이 얘들을 지금 현재 검증을 하고 있어요. 얘들이 주요 품목이니까. 그래서 얘들은 여러분이 조사가 끝났다 그럼 바로 검증이 바로 따라갑니다. 제대로 조사했는가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검증이 만약에 지적이 되어서 여러분이 적발되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전국적으로 망신 사는 거지. 우세 사는 거지. 왜? 기준이 거기서 제락했는데 도대체 왜 조사를 잘못한 거야? 그러면 주로 적발되는 것들은 결론은 뭐냐면 보험에 10,000제곱미터 우리가 가입을 했잖아요.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이 콩이 얼마밖에 7,000제곱미터밖에 심어지지 않아. 그러면 가서 면적조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적조사를 안 해버린 거야. 그리고 그대로 갔다가 뭘로 10,000제곱미터가 콩이 심어져 있어요 라고 이렇게 조사를 해버리는 겁니다. 예, 조사 면적은 안 돌아버렸어. 이런 것들이 다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 가선에 갔는데 사과가 100주를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사과가 50주밖에 없어. 그럼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겠잖아요, 여러분. 변경해야 되겠죠. 100주 가입된 게 아니라 50주 가입했어. 이런 것들 다 변경해야 돼, 변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적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손해평가사가 되시면 자, 이걸 누구하고요? NH농협 손해보험하고 그다음에 이 재보험사업자 정부에서 이 검증 요원을 뽑습니다. 이촉을 한다고 그래요? 이 검증할 사람, 이 사람들을 검증 요원을 이촉을 해. 요원을 선발을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검증 요원으로서 활동을 합니다. 저도 작년에 2023년도, 올해잖아요. 올해 2023년도에 이 NH농협손해보험 재보험 사업자의 검증 요원으로 제가 활동을 해봤어요. 근데 활동을 해봤는데 의외로 저 평가사님 진짜 똑똑하고 야물어. 그리고 왠지 성격이 엄청 꼼꼼하게 일 잘할 것 같아. 의외로 있잖아요. 현장에 가봤더니 그 사람들이 의외로 이렇게 조사를 또 이렇게 틀리게 해놓은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야 정말 저 조사자 정말 일 잘해놨다. 이런 모범적이 있잖아요. 모범 사례의 이런 조사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결국은 또 뭐예요? 저를 반추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손해평가합니다. 현장에서. 왜 그러냐면 제가 손해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이 강단에 섰을 때 스킬이 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사 방법을 연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다양한 사례의 문제집을 제가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현장에 맞게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손해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손해평가, 즉 검증을 함으로 해서 또 저를 반추해 보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아, 이런 경우는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제가 보는 시야도 넓어져요. 여러분이 나중에 손해평가사 하시면 이런 검증 요원도 한번 활동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8페이지 제일 하단에 전수조사, 표본조사, 재조사, 그 다음에 검증조사. 자,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